성격 장애 및 심리적 문제. 회피성 성격 장애. 제프리 어머니 조이스는 임시 중에 발작을 일으켰고 의사로부터 정서 불안으로 진단받고 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했으며 심지어 임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입덧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몰피인이나 바르비투르산 알약을 하루 26개나 먹었다고 합니다. 출산 후 조이스는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시달렸으며 장기간 침대에서 보내기도 했고 이것은 약물 중독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평균을 도래했던 조이스는 갓난아기인 제프리를 조부모조차 만지지 못하게 했고 본인도 오직 사진을 찍을 때나 기저귀를 갈아줄 때만 그와 접촉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자리를 아버지가 메꿔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의 아버지는 대학원생으로 석사와 박사 과정에 전념했고 조이스와의 불화로 조이스를 피해 집에서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4, 5세까지의 양육 환경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애착 개념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데에는 유럽의 뼈아픈 역사인 2차 대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이어진 긴 전쟁으로 유럽에서 엄청난 전쟁 고아들이 생겨납니다. 이 아이들을 돌보던 영국의 한 고아원에서 아이들의 특이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아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충분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먹는 것에 비해 살도 찌지 않고 키도 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곧 밝혀졌습니다. 고아원의 적은 수의 보모들이 하루에 몇 차례씩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하는데도 벅찼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일일이 안아주고 놀아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성장 부족의 원인은 바로 양육자와의 친밀한 교류인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며 함께하는 놀이 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존 볼비를 필두로 한 애착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프리는 많은 육체적인 문제를 겪게 됩니다. 자주 아팠고 귀 등 많은 감염에 고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체적 문제보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그는 4살 때 탈장 수술 전까지 잘 드러나지 않다가 이후에 나타난 애착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착에는 양육자에 대한 아이의 신뢰감이 형성된 안정적 애착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피형 애착 장애와 불안형 애착 장애 그리고 혼란형 애착 장애가 있습니다. 이 중 제프리가 겪은 것은 회피형 애착 장애였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믿지 않아서 도움을 구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칫 이들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어른스러운 아이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이들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타인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친해지려 하면 불편감을 느끼고 그를 밀어냅니다. 제프리는 학창 시절 친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깊은 관계를 유지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애착 장애는 오래 지속되면 회피성 성격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피성 성격 장애자는 거절당하는 것에 매우 민감해하고 두려워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할 법한 상황을 놓이지 않기 위해 모임이나 만남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거부와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커서
사람을 피하지만 실은 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기도 합니다. 멀어지려는 심리와 가까이 하려는 심리가 함께 공존하는 이런 양가적인 심리를 알고 나면 제프리가 첫 번째 희생자인 힉스의 떠나겠다는 말에 분노해 그를 살해했다는 주장이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이 사건 이후 10여 년이 지나서 벌어지는 그의 연쇄살인의 동기를 외로움으로 말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는 차후에 언급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들은 거부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커서 가급적 혼자 지내지만 내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나는 다르지 않았다. 그는 체포된 후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졌을 때 자신은 어릴 적 남과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프리는 경쟁에 그리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육체적 접촉이 있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바꼭질을 좋아했습니다. 비록 그는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였으나 친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휘티어 스쿨에 다닐 때 다른 애들과 동네를 탐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동물 연구동을 탐험했고 버려진 곳에 있는 빈집 창문에 벽돌을 던지곤 했습니다. 6살 때 그는 이 일로 경찰에 의해 집에 끌려왔고 당황한 담화부모에 의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프리는 계속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제프리를 MBTI 성분 분류상 INTP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MBTI 분석에서 3가지 항목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가 에너지 방향성에서 내향형 I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회피성 애착 장애와 아동기 외상으로 인한 회피성 성격 장애로 사람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피성 성격 장애는 내향적인 아이에게 두드러집니다. 즉 원래 내향적인 성격에 심리적 외상이 겹쳐서 회피성 성격 장애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제프리는 이행 양식에서 철저히 사전 계획에 의해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인 판단형 J는 분명 아닙니다. 그는 다소 즉흥적인 인식형, 즉 P입니다. 그의 애모, 즉 범행 수법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와 대조적으로 판단형 J인 연쇄살인범인 정남규를 보면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남규는 신문에서 자신의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사 기법에 대해 스크랩을 했고 자신의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의 밑창을 떼어냈으며 도주를 위해 몇 킬로나 되는 거리를 시간 내에 주파하기 위해 부단히 연습했으며 또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잘 아는 곳을 범행 장소로 택했습니다. 다음은 판단 기능 면에서 그는 감정형 F가 아니라 사고형 T입니다. 넷플릭스로 제프리를 아신 분들은 깊지는 않지만 가볍게나마 감도는 어둡고 음습한 기운의 제프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적인 면을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생전에 했던 그의 인터뷰를 보면 감정이 매우 절제된 차분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를 인터뷰한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그는 학창시절 성적이 A에서 F로 출렁거렸으며 실력보다 성적이 낮게 나온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분명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선생들도 그가 학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에도 그를 지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프리는 분명 사고형 T였습니다. ITP까지 했죠. 이제 정보 수집 방식인 인식 기능으로 감각형 S일까 직관형 N일까만 남았습니다. 제프리를 INTP로 보는 분들은 N을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감각형 S로 봅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최초로 시체에 관심을 보인 이른 나이인 4살 때 보인 경험에서도 그가 관심을 보인 것은 뼈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가 체포되게 이끈 실패한 살인의 피해자 에드워드 트레이시를 아파트로 유인해 침대에 눕히고 그의 가슴에 귀를 가져다 댄 이유는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체포 후 전문가와의 대화에서 그는 시체의 배를 가를 때 내장에서 피어나는 김에 매우 매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분명 감각적 정보입니다. 반면 직관형 N은 이 감각적 정보보다 그 뒤에 있는 추상적인 정보, 가령 죽음에 대한 문제, 죽음 다음의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가 INTP이므로 INTP의 사고 유형을 잘 압니다. INTP의 사고 유형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반면에 직관형 N은 이 감각적 정보보다 그 뒤에 있는 추상적 정보, 가령 죽음에 대한 문제, 죽음 다음의 세계 등에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INTP로 INTP의 사고 유형을 잘 압니다. INTP의 사고 유형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사물에 보이는 면 뒤에 숨은 복잡한 관계를 캐내는데 엄청난 매력을 느끼며 이 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할 때 엄청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아하 하는 경험을 수시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감각형인 제프리는 감각 너머에 있는 직관적이고 게다가 추상적인 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프리는 INTP가 아니라 ISTP입니다. ISTP의 장점 중 하나로 이들의 낙관성을 꼽습니다. 일반적으로 낙관적이며 활기찬 이들은 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성격으로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순환 기질과 맞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상황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위기 대처 능력이 좋습니다. 실제적인 창의성과 이들의 자발성은 위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약간의 물리적 위험을 즐기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굳은 일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산채로 머리에 드릴로 구멍이 뚫린 라오스계 코네라 신사손폰이 제프리가 술을 사러 간 사이 탈출했을 때 제프리가 보인 대담하고 침착한 사건 은폐에서 볼 수 있습니다. ISTP는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호소나 감정을 기반으로 한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감정형 중에서도 불안장애까지 갖고 있는 감정형이었습니다. 다모가 학교에서 발작 흉내를 낸 이유는 발작을 하곤 했던 어머니를 만천하에 알려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의도였죠. 물론 생존을 위해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를 비난하지 않았지만요. 또 ISTP는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싫어하는 특성상 무종교인 또는 무신론자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 세례로 무릎을 꿇었지만요. 그는 체포된 후 암울한 삶만 남은 감옥에서 존 웨인 게이지가 사형당하는 날 기독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애 대부분을 무신론자이며 악마주의자로 살았습니다. ISTP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론 정립이나 이해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또 과학 실험은 좋아하지만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고도 하죠. 그의 인터뷰를 보면 그는 자신이나 주변에 대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서 내가 다머의 행동을 이론적으로 보는 것과 같은 분석을 그의 인터뷰에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ISTP는 혼자 잘 놀며 또 개인적인 시간을 즐기며 타인의 일에 무관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제프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ISTP는 고집이 세고 주관이 뚜렷하다고도 하죠. 사실 이 부분은 제프리와 잘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ISTP의 이런 성격은 제대로 발현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지지 않으려는 두 부부의 불꽃 튀는 전쟁을 보며 어려서부터 부모의 기에 눌려 있던 내성적인 제프리는 고집을 세울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한편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한 진술에서 그는 아버지를 매우 통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격이 성장 과정에서 깊고 넓은 관객들을 남기는 심리적 외상에 의해 여러 부분이 잘려나가고 왜곡되는 일은 적지 않습니다.